봐. 이것은 당신과 당신의 천둥이 친동생이 한 짓이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남자입니까? 아내와 가족에게 매달려 사는 비열한 놈. 내 얼굴에 소리 지르지 마. 당신은 당신이 고귀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항상 불평하고 울기 때문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을 돌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해결. 당신은 당신의 형편없는 동생의 빚더미에 내 돈을 던지기 위해 내 어머니의 돈을 가져가는 것을 해결책이라고 부르나요? 당신은 다른 사람을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제 인생인 서연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고통스러운 선택과 전환점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말다툼 소리에 집착하던 어린 시절부터 부두처럼 보였던 결혼까지 갈등과 배신으로 가득 찬 감옥이 됐다. 제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서 저는 제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상실, 상처, 그리고 순간들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파탄으로부터 나 자신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잿더미에서 되살아난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저는 울산에 있는 다닥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서연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파도 소리가 제 삶에 익숙한 음악처럼 느껴집니다. 자갈이 깔린 작은 길,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건어물 냄새, 해안을 따라 늘어선 어선들이 있는 평범한 곳이었다. 어렸을 때 매일 아침 일찍 마을 아주머니들이 해산물을 팔기 위해 시장에 나가자고 서로 깨우는 소리, 해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집을 지나가는 덜컹덜컹거리는 소리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공간 속에서 제가 살던 집은 고통스럽고 긴장된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의 울음소리, 아버지의 외침소리, 때로는 깨진 물건들의 소리 같은 것들이었죠. 아버지는 어부였지만 항해 때마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곤 했다. 그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날들이 있었는데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결코 반항하지 않으셨고 그저 참고서 계셨고 눈빛은 고모하고 절망적이었다. 한 번은 여름 저녁 아버지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돌아와 건어물과 김치만 먹는 밥 때문에 어머니를 꾸짖었던 기억이 있다. 나는 부엌 구석에 서서 엄마가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는 모습을 겁에 질려 지켜봤고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세게 내리쳤다. 그날 밤 엄마는 저를 해변으로 데려가서 큰 바위에 앉아서 서연아,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내가 이것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모든 기억이 암울한 것은 아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던 여름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마을 친구들과 저는 맨발로 모래 위를 달리며 예쁜 달팽이를 찾거나 옷이 흠뻑 젖을 때까지 물놀이를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잠시 집에서의 말다툼을 잊고 작은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그 기쁨은 파도가 찼다가 다시 사라지듯이 항상 짧고 마음에 차가운 여백을 남긴다.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왜 엄마가 그 모든 것을 참아내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내가 자랄 때만 나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그녀를 가장 힘든 시절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인 지화 할머니는 너무 힘이 세셔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날이 어두울 때 일어나서 머리에 모직 수건을 단단히 감고 마을 꼭대기에 수산물 공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갔다. 공장은 새벽이 박자 크고 작은 어선들이 나란히 정박하는 항구 근처에 있다. 어머니의 손은 항상 생선 비린내를 풍긴다. 그녀가 아무리 많이 문질러도 어느 추운 겨울날 저는 어머니의 손이 피범벅이 되도록 갈라진 것을 보았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조금만 고생하면 엄마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13살이었던 9월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날 비가 많이 내렸고 철판 지붕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끊임없는 소나기 소리를 냈던 것을 기억한다. 아버지는 술에 취한 채 하룻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소식이 왔을 때 온 마을이 떠들썩했지만 나와 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작은 집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한숨만 쉬고 짐을 덜어줄 것처럼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도 안 울어요. 장례식 날까지.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는 결국 아버지로부터 더 이상 고문을 받지 않고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울면서 마음을 놓았던 적은 난생 처음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어머니는 다시 수산물 공장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주머니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모아 고모부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빌렸고 시장 근처에 작은 생선 구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나무 탁자와 숯불난로 몇 개만 항상 붉게 물든 작은 식당이었다. 어머니는 가게 이름을 흐엉비엔이라고 지었는데 그 가게가 그녀의 삶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짜지만 불굴의 부분도 부족하지 않다. 처음에는 식당이 매우 붐볐다. 저는 저녁에 엄마와 딸이 숯불과 텅 빈 책상을 바라보며 문밖에서 벌레가 우는 소리를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만든 고추장부터 생선을 생강물에 절이는 방법까지 모든 종류의 향신료를 실험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아저씨가 들러서 먹어보았어요. 그는 이런 종류의 생선구이는 다른 가게보다 훨씬 이상하고 맛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식당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온 사람들도 들렀습니다. 어느 날 손님들은 골목까지 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수년 만에 어머니의 첫 미소를 보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식탁을 차리는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을 때 한 낯선 중년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은은한 술 냄새가 났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갑자기 어머니에게 물었다. 지화, 나 기억 안 나? 나는 어머니가 놀라시는 것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땅에 떨어졌다. 그 남자는 알고 보니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아버지가 술을 마시기 위해 빌린 채권자인 김 씨였다. 그는 아버지가 아직 지불하지 않은 돈을 요구했고 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을 요구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조용하셨지만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하셨다. 나는 거기에 서서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모든 불행을 우리 삶에서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후유증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밤새워 잔부를 다시 계산하면서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나는 할머니가 그렇게 나약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일어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서연, 우리는 괜찮을 거야. 약속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지만 눈빛은 무거웠다. 나는 감히 더 이상 묻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어머니가 그 빚을 갚도록 도울 것이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제가 17살이었을 때 어느 무더운 6월의 어느 날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동생 도현 씨는 어머니가 돈을 모아 생일 선물로 사주신 새 자전거를 타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언니, 친구 집에 잠깐 갔다 올게요. 나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눈을 반짝였다. 하지만 그게 내가 너의 미소를 본 마지막이었어. 정후에 나는 가게에서 생선을 주우는 어머니를 돕고 있었는데 이웃이 얼굴이 창백하게 달려들어 지화, 내 아들. 얘 사고 났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는 앰뷸런스 경적 소리에 어머니와 나는 병원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아직도 어린애 같은 얼굴로 꼼짝도 못하고 차갑게 누워있는 도현. 심하게 파손된 자전거는 그 사고에 대한 가슴 아픈 증표로 가져왔다. 운전자는 내가 길을 건널 때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나는 어머니의 울부짖음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장례식 때 그녀의 영점을 껴안았던 것을 기억한다. 하늘은 왜 그렇게 불공평하지? 왜 내 아들을 빼앗아갔니? 라고 그녀는 그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그가 내 동생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것처럼요. 그날부터 웃음이 부족했던 집은 이제 더 허전해졌다. 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해졌지만 포기하는 대신 나에게 모든 사랑과 기대를 쏟아부었다. 서연아, 내가 엄마에게 남은 전부야 라고 매일 밤 잠자기 전에 말씀하세요. 그 압박감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저는 그것이 어머니가 누적된 손실 후에 계속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나에게 숨을 쉴 기회를 주지 않는다. 고3 때 카리스마 있는 외모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군중 속에서 두각을 나타낸 나보다 3살 많은 남자 태진을 만났다. 나는 그를 학교 캠프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게스트였다. 태진은 사고로 부모를 모두 잃었다고 하니 그의 이야기가 묘하게 공감을 자아낸다. 그는 내가 고통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한 첫 번째 사람이다. 우리가 금방 친해지지만 가까워질수록 태진이가 더 골칫덩어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서울의 한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어두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 번은 대학 정문 앞에서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는 그를 우연히 보았다. 내가 물었을 때 그는 그저 싱긋 웃었다. 걱정 마, 서연아. 해결책이 있어.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느껴졌다. 엄마는 태진이를 싫어해요. 공부에 집중해야 해요. 그런 사람이 아이를 끌어내리지 못하게 하세요. 라고 그녀는 말했지만 나는 그를 떠날 수 없었다. 태진이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고 그런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가 내가 그를 만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때린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녀는 성급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날 밤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내 인생을 미끄러지게 할 수 없어 라고 경고하는 좀소리 같았다. 나는 그날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다. 동생 몫까지 대신해 산다는 엄마의 말이 늘 마음에 걸렸지만 태진에 대한 애정도 쉽게 풀리지 않았다. 나는 두 길 사이에 서서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다. 그 순간 나는 운명이 나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으로 나를 시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화롭기로 유명한 도시 광주에서 온 태진은 그의 인생처럼 구석진 곳이 많이 숨어 있다. 그는 어머니와 남동생 사이에 말다툼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교회의 작은 집에서 자라난 세월을 나에게 자주 이야기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약한 여성인 그의 어머니는 참고 용서하는데 일생을 바쳤다. 그리고 그의 동생 준혁은 항상 도박빚에 연루되어 있다. 태진이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모든 걸 책임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운명처럼. 바로 그 이야기들이 내가 그를 깊이 동정하게 했다. 아마도 나도 금이단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둘 다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할 것이라고 믿는다. 수년간의 파란만장한 연애 끝에 어머니의 무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2세의 나이에 태진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우리의 결혼식은 단 몇 명의 친척과 친구들만 있는 서울의 한 작은 교회에서 소박하게 거행되었다. 어머니가 중요한 날 제 옆에 서 계실 때 제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 길을 선택했다면 나는 내가 행복하게 바랄 뿐이야. 그 말씀은 메시지 같았지만 걱정으로 가득 차서 가슴을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쉽지 않다. 우리는 태진이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집 근처라고 말한 광주 근처의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저는 교육상담소에서 일하고 태진이는 제 사무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과거로부터의 문제들이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태진의 동생 준혁이 가장 큰 부담이 됐다. 그는 우리 집에 자주 와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달라고 한다. 한 번은 한밤중에 와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을 쾅쾅 두드리며 돈을 주지 않으면 그들 내게 살해당할 것이라고 소리쳤다. 태진이는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 안 되는 저축을 털어 그에게 주어야 한다. 나는 어쩔 수 없어. 서연아, 어쨌든 그는 내 동생이야. 라고 그가 힘없는 눈빛으로 내게 말했다.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일이 걷잡을 수 없게 되었어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왔을 때 거실 구석에 시어머니가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준혁이 새 대출을 담보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빨간 잠부를 몰래 훔쳐갔다고 말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곧바로 태진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나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그는 침묵했다. 그날 밤 우리는 격렬하게 싸웠다. 나는 소리쳤다. 언제까지 책임질 생각이야?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시나요? 태진은 지친 목소리로 가족을 외면할 수 없어. 이해가 안 돼요. 견해 차이로 인해 우리 사이의 감정이 점차 깨졌다. 낯선 무리의 사람들이 우리 집에 준혁이를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이 절정에 달했다.
그들은 채권자였고 그를 찾지 못하자 우리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 중 한 명이 준혁이가 돈을 내지 않으면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을 때 차가운 눈빛을 보았다. 나는 떨리고 태진이는 나를 안심시키려 하지만 나는 삼원이 어느 때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결혼 결정이 옳은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저는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재 저는 제가 선택한 인생에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어머니는 말하지 않아도 종종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곤 하셨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항상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한 번은 그녀가 전화로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너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영원히 참을 필요가 없어. 계속하지 못하면 항상 집에 데려다 줄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움찔했다. 마음속으로 태진이를 향한 사랑과 엄마와 제가 항상 원했던 평온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동거한 후 시어머니인 선자 할머니는 갑자기 우리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할머니는 광주에 있는 낡아빠진 집에서 누수하게 혼자 살고 있으니 우리가 가까이 지내서 돌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처음에 저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께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함께 살 때 생길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도 걱정입니다. 태진이는 언제나처럼 나를 설득했다. 엄마는 나랑 준혁밖에 없는데 난 준혁이가 어떤지 알아. 어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어요. 라고 강요와 동정심에 저는 마지못해 승낙했고 이것이 저와 시댁 식구들 사이의 치밀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광주의 번잡한 동네에 위치한 2층짜리 시어머니의 오래된 집에 이사했다. 이사 온 첫날 나는 집안의 분위기가 무거워 숨쉬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벽들은 세월의 자취를 흠뻑 적시고 시어머니는 시선의 눈으로 사물을 관찰하셨다. 바닥에 긁히지 않도록 조심해 라고 그녀가 제가 상자를 들어왔을 때 마치 처음부터 집안의 권력을 주장하는 것처럼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자 할머니와 잘 어울리려고 최선을 다했다. 나는 그것이 간단한 미역국이든 몇 개의 바삭바삭한 김치 조각이든 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저는 그녀가 저를 다른 며느리들과 계속 비교했을 때 참았습니다. 마치 제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은근히 말하려는 것처럼요. 태진이는 종종 일찍 출근하고 늦게 집에 와서 하루 종일 할머니와 단둘이 있게 한다. 한 번은 거실에 꽃을 꽂고 있을 때 갑자기 서연아, 집을 꾸미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 며느리가 되면 다정을 화목하게 유지할 줄 알아야 한다. 준혁이는 아직 갈 곳이 없는데 태진이는 여기 보내주지 그래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태진이의 중독자이자 채무자인 동생 준혁도 우리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것이 서원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무시했다. 그것도 가족의 피입니다. 며느리가 되려면 이 일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 말은 제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지나친 요구는 나를 지치게 하기 시작했다. 준혁이가 다시 등장했을 때 삼원이 더 안 좋았다는 옛 문제를 안고 나왔다. 그는 바꿀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자비를 이용해 돈을 요구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빚을 갚기 위해 큰 소리로 돈을 달라고 부탁했다. 제가 말리려고 했을 때 그는 저에게 시댁 식구들을 동정하지 않고 며느리가 되다니 정말 외부인이군요 라고 비난했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저를 한마디도 옹호하지 않고 조용히 계셨고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라고 느끼게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준혁이가 내 주머니에서 몰래 돈을 훔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온 집 앞에서 그와 대질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준혁을 꾸짖는 대신 집에서 항상 말썽을 피우는 며느리, 자기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 라고 나를 꾸짖었다. 나는 내가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나의 노력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선자 할머니와 저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저녁을 위해 음식을 준비할 때 갑자기 모든 음식을 치우고 이 요리는 너무 싱겁다. 누구한테 요리하는 거야? 못하면 엄마 할게요.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을 느꼈지만 모든 것을 더 긴장시킬까 봐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 평소처럼 태진이는 내가 말할 때만 침묵한다. 왜냐하면 그는 어머니를 불쾌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어색한 미소, 판단력, 냉담한 말들이 나를 점점 더 피곤하게 만들었다.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하기로 한 결정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인지 궁금하다.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를 닮아하지만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책임감과 자존심에 묶여있다.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하자마자 나는 이 가정 생활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방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가족들에게 기식하는 동생 형준에게 보낸 태진이의 송금 영수증을 우연히 찾았다. 금액이 적지 않은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이것에 대해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영수증을 집으로 가져와서 즉시 그와 대질했다. 이게 뭐야, 형준 씨한테 우리 공동기금에서 돈 받아서 보낸 거예요? 이 돈은 어머니가 아프실 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거 아세요? 나는 소리를 지르며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태진이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간단한 문잔을 놓기 전에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형준은 내 남동생이다. 만약 내가 그를 돕지 않는다면 누가 도울까요? 의지할 사람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 대답은 내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나는 거기 서서 손이 떨릴 정도로 꽉 조이고 이 가족을 부양하려는 모든 노력이 무너진 것 같았다. 너는 우리 가족은요? 내 느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하지만 태진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어깨를 으쓱했을 뿐이다. 형준이가 받은 돈은 제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 심지어 그는 고리대금업자들에게서 돈을 더 빌려서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 형준이가 시어머니한테 월급 받는 날은 악몽 같았어요. 그는 종종 그녀가 월급을 받자마자 집에 와서 뻔뻔스럽게도 이유를 다 외친다. 시어머니가 돈을 주길 거부했을 때 화가 난 형준이가 밥그릇과 젓가락 그릇을 방방곡곡 넘기는 것을 한 번 목격했다. 시어머니는 두려움에 떨며 가만히 앉아만 계셨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할머니 앞에 다가가 소리쳤다. 당신은 아직 인간입니까? 이분은 당신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형준은 나와 시어머니가 치워야 할 혼란을 뒤로하고 무시하는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나 절정은 친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알코올 중독자인 시아버지가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는 문을 세게 두드리며 계속 마시러 가기 위해 돈을 달라고 소리쳤다. 시어머니가 거절하자 그는 사납게 변에 손에 든 술병을 집어던지고 거실의 유리 탁자를 넘어뜨렸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날카로운 조각이 시어머니의 손에 깊숙이 베었다. 피가 흘러내렸고 그녀는 고통으로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당황해서 할머니를 부축하기 위해 달려가 위층에 있는 태진이를 불렀다. 지금 내려와요. 엄마가 다쳤다. 나는 큰 소리로 외쳤고 목소리는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서두르는 대신 표정 없이 멍하니 걸어 내려와 아버지를 보며 왔다. 그만해요 라고 말했다. 엄마는 휴식이 필요해. 그 태연한 말은 나를 미치게 했다. 어머니가 막 다쳤을 때, 이 가족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나는 밤에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다. 그녀는 손에 10바늘 이상을 꿰매야 했고 피를 많이 흘렸다. 대기실에 앉아있자니 밑도 끝도 없는 깊은 구더미에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내가 한때 강하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끝없는 가족 갈등으로 마모된 약한 여자일 뿐이다. 그녀는 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참아야 돼. 나는 그저 머리를 흔들고 마음이 씁쓸하게 일어났다.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 이 악의적인 굴레에서 벗어날 용기가 없었던 우리 모두의 잘못이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였다. 나는 내 삶이 이렇게까지 막힐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내일 갈등, 책임, 배신이 쌓여 탈출구가 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절정은 10월 어느 날 아침, 제가 어머니 생선 고이집 근처에 있는 이웃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서연아, 당장 와. 그녀의 어머니는 부엌에서 기절했고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 고 이웃의 목소리가 놀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즉시 울산으로 가는 버스를 탔고
마음이 불안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과 마른 손을 이제 링거로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의사는 장기간 과로로 심한 기진맥진하고 빈혈이 있다고 말했다.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엄마를 보니 누군가에게 막가슴이 막힌 것 같아요. 지난 몇 년도만 어머니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평생을 짊어지셨지만 저는요. 나는 그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나는 할머니와 이야기했지만 엄마는 그저 고개를 흔들고 목소리가 약했다. 서연아, 너 여기 다시 올 필요 없어. 어머니의 삶은 이미 어려움에 너무 익숙해졌다.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이런 것들이 너를 끌어내리지 않게 해? 하지만 전 못해요. 갈등으로 가득 찬 시댁에 계속 머물 수도 없고 어머니를 이런 상태로 방치할 수도 없다. 나는 결정을 알리기 위해 시댁으로 돌아갔다. 태진이는 별로 반응하지 않고 잠자코 있을 뿐 눈빛에서 피로와 약간의 냉기를 느낄 수 있었다. 물건을 챙길 때 어머니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몇 년도만 모아둔 적금 통장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은행 앱을 열었을 때 저는 조용했습니다. 계좌의 잔고는 영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최근 거래를 보면 목이 메고 손이 떨린다. 모두 태진 씨 계좌로 이체된다. 나는 서둘러 위층으로 달려가 그와 마주쳤다. 태진아, 내 저축한 돈 다 뭐하러 가져갔어? 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냥 의자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차갑게 대답했다. 나는 형준의 빚을 갚기 위해 사용한다. 저도 알고 있어요. 갚지 않으면 대출자들이 가만 안 둬요. 그의 마른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저는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모든 믿음을 가지고 제 의견을 묻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그 돈을 어머니를 위해 저축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엄마가 방금 지쳐서 병원에 입원한 거 알아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태진이는 태연한 표정이었다. 서연아, 넌 뭐든 해도 난 동생을 내버려 둘 수 없어 라고 그는 마치 내가 이 이야기에서 이기적인 사람인 것처럼 말했다.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나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아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희생하고 인내하고 노력했지만 돌려받은 것은 배신과 냉담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방으로 올라갔고 계속해서 짐을 챙겼다. 내가 떠날 때 아무도 나를 배웅해주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방에 계셨고 태진이는 거실에 묵묵히 앉아 있었는데 마치 제가 떠난다는 것은 별로 신경 쓸 만한 것이 없다는 듯 했습니다. 울산으로 가는 야간버스를 타고 자등 가방을 들고 가니 가슴이 찢어졌다. 돌아오는 길에 창문 밖을 내다보니 가로등이 내 기억에 긴 긁힌 자국처럼 스쳐 지나갔다. 저는 미래가 어떨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저는 그 지옥에서 하루도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태진, 당신은 망할 놈이에요. 나는 외쳤다. 통장을 꽉 조이는 손은 이제 빈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몇 년 동안 땀 흘리며 어머니를 돌보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작은 계획 하나하나, 이제는 제가 믿었던 한 남자 때문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빛과 도전적인 어조로 말하는 태진. 내가 뭘 하든 해. 공동 구좌에 있는 돈이에요. 저는 권리가 있어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심장은 울렁거리고 누구에 의해 꽉 쥐어진 것처럼 목이 메었다. 공동 계정? 나는 소리쳤고 눈물이 났고 참을 수 없었다. 내가 이 돈을 저축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형준이의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다. 엄마가 과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태진이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형준은 그 돈이 더 필요하다. 나는 그의 형이고 나는 책임이 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대답은 내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냉담하고 냉혹할 수 있었을까? 나는 내 꿈도 희생했고 자유를 포기하고 이 부담스러운 결혼에 들어갔지만 내가 돌려받은 것은 배신과 무시뿐이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말다툼 끝에 태진이가 저축한 돈뿐만 아니라 형준의 세대출 보증에 은근히 나선 것을 알게 됐다.
어느 날 아침 내가 병원에서 막 돌아왔을 때 집 문이 쿵쾅쿵쾅 두들겨 팼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3명의 남자가 강하고 매서운 눈빛을 보았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손을 탁자 위에 부채더미를 던졌다. 그녀의 남편은 남동생의 보증인이 되었다. 이제 마감일이 되면 둘 다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녀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냈다. 나는 현기증이 났고 손을 떨며 종이 더미를 들고 내 눈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숫자를 반복해서 읽었다. 동상처럼 서 있는 태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내가 소리쳤지만 그는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저는 돈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수년 동안 감당하려고 애썼던 한 가족의 빚에 사로잡혔습니다. 태진이의 차가운 얼굴을 보고 그가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끊임없이 울부짖는 폭풍에도 불구하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좋아요. 제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 나도 내 인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제부터는 당신에게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방으로 뛰어들어 온몇 벌을 가방에 급히 던지고 불필요한 모든 것을 남겼다. 나는 이 집에서 1분도 더 머물고 싶지 않다. 태진이는 따라 불렀다. 어디 갈 거야? 도망치는 건 해결이 안 돼? 나는 문 앞에 멈춰 서서 그를 마지막으로 돌아봤고 내 눈은 물로 가득 찼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단지 당신이 버린 나 자신을 찾고 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한 일은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떠났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나는 앞이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나는 내가 견딜 가치가 없는 지옥에서 벗어났다.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남아있다. 처음부터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난생 처음으로 그의 뺨을 때렸다. 너무 세게 때려서 내 손도 따끔거릴 정도였다. 겁쟁이. 당신은 내 돈뿐만 아니라 내 믿음도 훔쳤어요. 나는 소리쳤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태진이는 몇 초 동안 멈춰 서 있었고 눈빛은 약간 뜻밖이었다. 그러나 후회하는 대신 그는 코웃음을 쳤고 웃음은 나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혐오스럽게 만들었다. 나를 믿어? 나 바보야. 너 같은 여자는 잔소리하고 울기만 한다. 내가 정말 잘했다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놔두지 않았을 거야? 그는 감정 없이 냉정한 말을 한마디씩 늘어놓았다. 그 말은 내 가슴 깊이 파고드는 칼날 같았다. 화가 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이제 극도로 이상하고 잔인하며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온몸이 떨렸다. 나는 1초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침대 밑에서 가방을 꺼내 희미한 불빛의 가구를 정리했다. 나는 어디로 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단지 내가 즉시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가방을 문까지 끌고 나오자 시어머니인 순자 할머니가 따라오더니 늙은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연아, 너 가지마.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집에는 아이가 필요하고 우리는 아이가 없으면 안 된다. 할머니가 울면서 내 어깨를 잡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나는 잠시 멈춰 서서 지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필요해? 아니요. 이 집은 제가 필요 없어요. 내 돈만 있으면 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며느리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한 지갑일 뿐이지. 안 그래? 라고 나는 소리쳤고 누적된 많은 분노로 인해 목소리가 터졌다. 순자 할머니는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인할 수 없다는 듯 깜짝 놀라 손을 축 늘어뜨렸다. 나는 할머니를 지나 무거운 짐을 계단 아래로 끌어내렸다. 뒤에서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태진이는 나를 배웅하러 나오지도 않았고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다. 아마 그는 내가 단지 감정이 북받쳐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너무 많이 참았고 너무 많이 희생했고 이제 나는 보호할 나 자신밖에 없다.
큰 길에 도착했을 때 늦은 밤이었고 노란 가로등 불빛이 길바닥에 고인 이슬을 내리쬐었다. 나는 짐을 길게 끌었고 마음이 공허했다. 택시 한 대가 내 앞에 멈춰섰고 나는 망설임 없이 올라갔다. 울산 도착이라고 운전기사에게 말했고 목이 메었다. 그곳이 내가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곳이야.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 유일한 사람, 엄마 옆에.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아픈 기억처럼 스쳐가는 불빛이 멀어져 가고 있었다. 앞길이 만만치 않을 줄 알면서도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내가 오랫동안 살아온 지옥과 작별할 만큼 용감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요. 울산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거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쳐 있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는 바닷가의 작은 집은 내가 떠나고 싶었던 곳이었고 지금은 내가 평화를 찾은 유일한 장소가 되었다. 어머니는 폐암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상냥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녀는 내가 마지막으로 그녀와 함께 있었을 때보다 훨씬 약해졌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아침 햇살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매일 아침,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갑니다. 집에서 병원까지의 여정은 30분이 넘는 긴 거리이지만 엄마와 딸은 항상 오래된 이야기로 그것을 채울 방법을 찾는다. 한 번은 어머니가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작은 기억을 말했다. 알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처음으로 큰 생선 한 조각을 팔았을 때 나는 너에게 빨간 신발을 사주었다. 나는 날뛰며 온 마을에 자랑하며 세상에서 가장 힘센 여자가 될 거라고. 웃음을 터뜨렸지만 눈꼬리가 메웠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한 일은 항상 작고 단순했지만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희생이었다. 이제 그녀가 환자의자에 앉아 화합물질을 전달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녀가 제가 부족했던 사랑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로 하여금 짐스럽게 느끼게 하지 않았다. 한 번은 제가 집을 청소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제게 다시 전화해서 서연아, 내가 너무 많이 참았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마세요.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들었니? 그 말은 내가 오랫동안 찾던 주장과도 같았다. 어느 봄날 해변에 유채꽃이 피기 시작했을 때 태진이는 갑자기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야위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긴 앞몸을 맡겨끈 사람처럼 멍했다. 그는 주변 이웃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내가 틀렸어. 그가 울면서 목소리를 잃었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다. 한 번 고칠 기회를 줘. 변신할 것을 약속할게. 나는 거기에 서서 공허한 느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간첨은 더 이상 나를 감동시키거나 속상하게 하지 않는다. 나는 약하고 비겁한 남자가 모든 것을 파괴한 후 남은 것에 매달리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태진아, 너는 내가 후회할 가치가 없어 라고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항상 나를 다치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제 나는 너 없이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다. 나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 앞에서 나는 단호하게 서명하고 종이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게 제 대답입니다. 라고 제가 말했죠. 꺼져. 태진이가 고개를 들자 눈빛이 당황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수년 동안 어깨에 무겁게 드리워진 거대한 바위를 방금 놓아둔 것 같은 기분으로 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로 태진이가 나오는 걸 못 봤어요. 상관없어요. 내 인생은 이제 상처만 주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없다. 저는 어머니를 돌보고 제 자신을 찾고 제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을 만들기 위해 모든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의 생선 구이집을 청소하던 중 할머니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죠. 서연아, 내가 더 강해진 것 같아. 안심해요. 처음으로 저는 제가 정말 옳은 일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앞길이 험난하더라도 나는 결코 원래의 길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독한 결혼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장벽에서도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혼 후 생활이 쉽지 않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모호하고 불확실한 이산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돈은 큰 문제다. 저축한 돈은 태진이가 다 가져갔고 0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돈을 벌기 위해 울산에 있는 작은 생선 고깃집으로 어머니를 도우러 돌아갔다. 이른 아침, 온 마을이 여전히 안개에 휩싸여 있을 때 저는 시장에 서서 제 삶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신선하고 세심한 생선조림을 골라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는 행복이 남자가 옆에 있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는다. 행복은 제가 어머니가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찻잔에 앉아 제게 미소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직접 향기로운 생선을 구워 고객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편했다. 행복은 내가 나 자신을 살아나는 방법을 알고 있을 때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어느 초겨울 아침, 내가 가게 앞을 청소하고 있을 때 한 여자가 들렀다. 그녀는 40살쯤 되었는데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잠시 앉아 머뭇거리며 나에게 물었다. 사장님, 당신은 매우 강해 보입니다. 언니 힘든 일 겪으셨죠?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고 살짝 웃기만 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눴고 그녀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편판을 두려워하고 그 후 외로운 삶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나로 하여금 과거의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두려워했고 옆에 아무도 없으면 삶이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당신은 영원히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없어요. 라고 차분하면서도 성실한 목소리로 내가 말했다. 버리고 나서의 삶은 힘들 수 있지만 더 이상 살아나지 않는 관계에서 계속 버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녀는 감격스러운 미소를 남기고 떠났다.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가 단지 제 자신을 찾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식당에 앉아있으면 태진이가 생각난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가 정말 후회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일 뿐인가? 그 오래된 기억은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그 과거가 값진 교훈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에 충분합니다. 한 번은 옛 친구에게서 현준이가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아 태진이가 갚지 못할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소식은 지나가는 바람처럼 왔다.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단지 내가 그를 떠난 것이 옳았다는 확인이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제 자신을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태진이가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대답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내 인생은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은 하루하루를 돌아보지 않기로 선택한 날입니다.